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이 된 여성 시청자입니다. 아직 핏덩이이기만 한 제가 무슨 일 겪으면 겪었다고 이곳에 사연을 보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결혼을 약속할 만큼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몰랐던 어마어마한 일이 연달아 벌어지게 되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일을 겪고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동조하게끔 설득하고 싶네요.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말처럼 저희 집도 한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살이 되던 해 모든 게 바뀌었어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재벌집처럼 크고 넓은 단독주택까지는 아니었지만 저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까지 네 식구가 불편한 것 없이 잘 살던 단독주택에서 습하고 어두운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순식간에 사는 곳과 환경이 바뀌게 됐죠. 거기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나이까지는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오고 집 주위를 어슬렁거려서 집 안에 있어도 마음 편히 있질 못했어요. 그런 힘든 시간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형편이 나아질 낌새가 보이지 않았어요. 몇 번의 이사를 했지만 반지하에서 반지하로 또는 반지하에서 산동네에 있는 낡고 좁은 오래된 주택으로 또는 또 반지하로 이사를 갈 뿐 나아지는 건 없었죠.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어디가 아프시거나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하던 사업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무너지며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월급이 안정적인 회사에는 다니지 못하셨지만 힘든 일, 안 힘든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던 건 빚 때문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살기 위해 개인 회생을 하시고도 도의적으로 빚은 갚아야 하는 거라며 매달 벌어오시는 돈에서 일부를 빚 갚는 데 쓰셨습니다. 어릴 땐 그런 아빠와 엄마가 너무 고지식해 보이고 똑똑하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 문제로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었죠. 근데 그거 우리가 꼭 갚아야 하는 돈도 아니잖아. 아니 애초에 우리가 갚아야 할 돈도 아니라며. 보증 잘못 산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도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 보증 세우고 도망간 그 사람만 잡으면 끝나긴 하지. 근데 우리도 못 잡아서 이러는 거잖니. 그리고 우리가 피해봤다고 그 피해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면 안 되지. 누군가는 책임져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물론 아빠 엄마 고집 때문에 너희들 힘들게 한 건 정말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모자란 부분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구나. 미안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저희 아빠와 엄마는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았지만 사실 그게 옳은 행동이었고 더 어른스러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미안해하는 부모님을 보면 화가 나던 마음도 죄송한 마음으로 바뀌곤 했죠. 그 죄송한 마음은 나라도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을, 내 동생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심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흔히들 명문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다 졸업했어요. 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 높은 연봉을 위해 대학원에 들어갔고 알바를 병행하며 연구와 공부했죠. 대학원을 졸업하고서는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알게 된 인맥과 제 능력을 증명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대기업 전문 분야직에 입사할 수 있었고요.
그때부터는 우리 집 형편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평생 저와 동생에게 해준 것이 없다며 자식이 피땀 흘려 번 돈은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 데 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전 이미 결혼을 반쯤 포기하고 있던 상황이라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와닿진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모님과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한 동생을 생각하면 결혼은 먼 나라 이야기같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운명과도 같은 남자가 나타나면서 결혼에 부정적이던 제 생각도 바뀌게 됐어요. 사실 전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남자의 조건을 바라는 건 아니었고요. 다른 조건 대신 정말 많은 이해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우선 형편이 어려운 우리 집을 이해해줘야 했고 평생 고생해오신 부모님께 제가 마음 쓰는 것도 이해해줘야 했습니다. 거기다 제 동생을 돕는 것도 이해해줘야 했죠. 또 하나 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이고 심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길 바라고 있었어요. 언뜻 듣기에는 쉬운 조건일 수도 있으나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냥 쉬운 조건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반쯤 포기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남자가 나타난 거죠. 아니, 제가 바라는 것보다 그 이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봉사활동과 모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어요. 저는 현실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남들을 돕고 남들과 어울리며 푸는 편이라 갔던 건데 그 사람은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또 자기가 하던 사업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참여했던 거죠. 그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사회적인 운동과 결합한 캠페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인즉 그 사람이 한 기업의 대표일 만큼 경제적으로도 일찍이 성공했다는 소리였습니다. 거기다 제가 바라던 이상형인 이해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질 때 저는 저희 집안 형편에 대해서 모든 걸 오픈했어요. 서로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제 상황이 부담될 수도 있으니 제 상황을 숨기고 인연을 이어가는 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절 이해해줬죠. 그게 뭐라고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말을 해. 가정 형편은 누가 원해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집도 나 어렸을 땐 진짜 어렵게 살았어. 우리 부모님도 이런저런 노력하시다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외국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성공하시고 기반을 잡으신 거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부모님도 계속 한국에 남으셨다면 지금처럼 많은 걸 못 이뤘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도 승희 너처럼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사람이 어떤지야. 그런 기준에서 넌 좋은 사람이고 내가 직접 뵙진 못했지만 얘기로 들은 너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담될 정도로 과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 계속 만남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자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 아닐지, 결혼하고 서로를 100%, 120%, 200% 알게 되면 혹시 저에게 실망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고도 며칠 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제게 대답을 꼭 듣고야 말겠다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게 됐죠. 오빠랑 결혼을 못하겠다는 건 아니야. 오히려 난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그게 내 욕심이 아닌가 싶어서. 결혼, 우리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양가 집안이 모든 게 비슷비슷해야 큰 문제가 없다는데 우린 안 그렇잖아. 오빠 집안은 오빠한테 사회 경험할 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겸 그 큰 돈을 투자금으로 주실 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한 집안이고, 그와 정반대로 우리 집은 아직도 집도 없이 허름한 집을 전세살이하는 집인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아? 이런 차이를 오빠 부모님께서도 이해해 주실까? 그리고 오빠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 난 그게 걱정돼. 거기다 지금 당장 결혼식 관련으로도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오빠 부모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을 때 했으면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한 거라면 조금 더 일찍 내게 말하지 그랬어. 승희야, 너 지금까지 보아온 내가 그 정도인 남자로 보였어? 내가 너희 집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우리 집 형편 어려웠던 적도 여러 번 말했는데 내가 왜 그런데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결혼을 문제 삼진 않으실 거야. 또 너랑 만나는 동안 내가 우리 부모님께 조금씩 너에 대해서 설명했었어. 그래서 너희 집 형편, 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 아시고도 너 보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게 전부라면 걱정하지 말고 내 프로포즈 받아줘, 승희야.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해준 사람이었고 저와 하게 될 결혼에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았는데 프로포즈를 받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예비 남편의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우리는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고 며칠 뒤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뵙게 됐죠. 뭐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결과가 좋다고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전 결혼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대로 눈도장을 받았거든요. 자리하는 내내 분위기가 좋아 웃음꽃이 피었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궁금하신 게 너무 많아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절 자리에 붙잡아 두려고 하셨어요. 그나저나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재영이가 이상한 애를 데려오면 어쩌나 싶었거든. 물론 승희 너랑 사귈 때부터 좋은 애다, 우리 마음에 쏙 들 거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건 재영이가 콩깍지에 씌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잖니. 그래서 은근히 걱정이 많았거든. 세상에 사귀고 있는 자기 여자친구 나쁜 애라고 말할 애가 어딨니? 그래서 오늘까지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나중에 약속 시간 다 되어서는 좋은 애까진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평범한 애, 딱 중간인 애라도 오기를 빌었다니까. 근데 이게 웬걸? 우리 승희처럼 이렇게 좋은 애가 왔네? 그러니 우리가 쌍수를 들고 반기지 않을 수가 있나? 우리가 얼마나 안심했다고. 그렇죠, 여보? 그럼. 너희들은 눈치 못 챘겠지만 내가 너희랑 대화 중간에 이 사람한테 엄지를 지켜 세웠어. 재영이가 며느리감 잘 데려온 것 같다고 말이지. 내가 이 사람이 하도 걱정하고 이 마음을 졸이길래 표현을 못했는데 나도 재영이가 이상한 예비 며느리 데려올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고. 근데 이놈이 날 닮아서 그런지 자기 아내 될 사람 아주 잘 만났어. 며느리감으로 100점인 승희를 데리고 왔다고. 과찬이세요. 두 분께 아직 보여드린 것도 해드린 것도 없는 전데요. 그리고 저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두 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승희, 네가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겸손도 지나치면 안 되는 법이야. 혹시 집안 사정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상대층 집안 사정이 안 좋다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떼어놓고 결혼 반대하는 그런 부모 아니야. 물론 아무나 데려와서 사랑한다고 결혼하겠다고 허락해주는 것도 아니지. 우리는 우리 재영이 아내 될 사람이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해.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건 사람이 노력한다고 무조건 그 결과가 따르는 것도 아니지 않니?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한때 어려운 적이 있었어. 아마 너는 우리 그때 집안 상황을 얘기하면 믿지도 못할 거다. 그때 우리 수중에 돈 10,000원, 5,000원이 없어서 재영이 신발이 다 닳았는데 사주지도 못하고 하루 끼니도 걱정하고 그랬다니까. 정말요? 오빠가 옛날에 집안 형편이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지금에 비해서 형편이 어렵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힘드셨을 줄이야. 지금 사시는 걸 보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어. 말도 못하게. 그래서 승희 너희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한들 우리한테는 문제가 안 돼. 더욱이 결혼은 너희 두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대신하니? 우리가 사돈 재산을 뜯어먹고 살 사람도 아니고. 승희 너를 봐도 너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알겠는데 형편이 뭐가 중요하겠어. 거기다 우리 재영이 능력이 안 된다면 부담이 될까봐 걱정은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지. 우린 승희 너희 집안 형편 가지고 결혼하는데 트집 잡고 문제 삼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사돈들께도 우리 뜻 전하고 그 결혼식 관련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부담하고 사돈들께 부담되지 않게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실 아무리 마음씨 넓은 분들이고 욕심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자식 관련으로는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더 나은 배우자와 더 나은 집안,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비슷한 배우자와 비슷한 집안을 찾는 게 보통인데 두 분은 저희 집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셨으니까요. 물론 저에게 보여주신 시부모님의 환대가 앞으로의 결혼 준비 과정이나 허락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을 말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중간중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두 고비 중에 하나를 넘겼다고 생각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며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했던 게 시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구체적인 결혼식 이야기가 오갈 상견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절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고 양가의 경제적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먼저 이해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로서는 마음이 놓일 수밖에 없었죠. 예비 시댁을 나왔던 저는 한결 마음을 가볍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와 달리 예비 남편은 걱정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제가 너무 큰 환대를 받아서 그런지 곧 있을 저희 부모님과의 만남이 부담됐던 것 같았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나 정말 긴장 많이 했거든. 평생 살면서 이렇게까지 긴장한 적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두 분이... 오빠,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우리 부모님께서 널 너무 좋아하시니까 부담이 되네. 난 네가 우리 부모님께 받은 만큼 환영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승희야, 아버님 어머님 좋아하신다는 거 전에 알려준 거 말고는 더 없어? 그것만으로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실 것 같은데 뭔가 강한 인상을 주면서 감동을 드릴 만한 건 없나? 뭘 해드려야 하나? 뭘 사서 가지? 오빠,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오빠가 왜 그런 걱정을 해? 나야 우리 집 형편 때문이라고 해도 오빠는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오빠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다른 배경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 오빠 직업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 묻지도 않으셨다니까? 그것보다 날 사랑하는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걸 물으셨어. 그러니까 뭐 잔뜩 사들고 올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긴장도 하지 말고
원래나 만날 때처럼만 준비하고 오면 돼. 알겠지?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인데 좋은 인상 남길 만한 걸 들고 가야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미 만나는 것만으로도 허락받은 거라고. 정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진 배경과 경제적인 부분은 절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성격도 그러신 분들이었지만 살아오시면서 큰일을 여러 번 겪으며 직접 경험한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사업이 망했을 때도 그 여파로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워도 서로가 서로를 믿고 옆에서 힘이 되지 않았다면 혼자선 절대 버틸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매번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기에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주는 예비 남편을 반대하거나 나쁘게 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몇 번을 괜찮다고 말해도 예비 남편은 불안했는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날 기어코 양손에 선물을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부담될 정도의 가격인 선물을 말이죠. 이게 다 뭐야? 이거 쇼핑백만 이런 거지? 여기 이 안에 내용물들도 쇼핑백 브랜드는 아니지? 왜? 두 분 취향 아니셔? 우리 부모님이랑 비슷한 또래시니까 우리 부모님 나이 때 인기 있는 브랜드들로 구입한 건데 다른 거 사올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첫 만남에서 받아. 그것도 이렇게 많이. 이게 전부 돈이 얼만데. 내가 두 손 편히 오라고 했잖아. 정 뭘 들고 오고 싶으면 꽃이나 과일, 고기 선물 정도 가지고 오라니까. 왜 이런 걸 사와? 내가 봐도 부담되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얼마나 부담되고 놀라겠어. 전부 다 해도 얼마 안 돼. 그리고 예비 사위가 될 사람이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거기다 내가 아버님 어머님 댁에 찾아갔을 때랑 너무 차이 나잖아. 이거 알면 두 분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괜찮다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조언받고 산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한다고 두 분이 먼저 말씀하셨고. 너 나쁘게 생각 안 하시고 내가 가지고 온 선물과 네 선물 차이에 대해선 아무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다음에 첫 만남에 이 많은 걸 다 받을 순 없으니까 다음번 만남에 주는 걸로 하고 오늘은 꽃이랑 과일 바구니만 가져가자. 그러다 두 번이 나 안 좋게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내 말 들어.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럼 우선은 네 말 듣겠는데 눈치 봐서 이거 필요하다 싶으면 나 바로 차에서 이것들 가져온다. 알겠지?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주택가라서 차 댈 곳이 마땅히 없나 보지? 여기에 차를 대라고 하는 거 보면. 아니야, 바로 여기 이 빌라가 우리 집이야. 집이 좀 많이 허름하지. 지은 지 오래된 빌라라서 외관이 좀 그래. 그래도 안에는 새로 싹 리모델링해서 밖에서 보는 것보단 괜찮을 거야. 뭐?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이 다 쓰러져가는 빌라가? 양손 가득 명품을 가져가겠다는 예비 남편을 겨우 말리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려는데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리킨 저희 집을 보고 말이죠. 저희 집은 연식이 아주 오래된 빌라였는데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 형편이 어렵고 나이가 있어서 관리가 안 돼 있었어요. 빌라 페인트 도장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화단도 주차장도 엉망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지어진 연식보다 훨씬 더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의 반응이 이상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만 표정을 찡그리는 게 아니라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계속 구겨진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부르는 말은 뒷등으로 들으면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막 찾았어요. 저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 오빠? 아이씨, 이게 뭐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급한 일이야? 심각한 일? 야 승희야, 여기 너희 부모님 집 전세라고 했지? 근데 여기 매매가 1억도 안 하는데 여길 전세로 산다고? 어?
근데 갑자기 그건 왜? 그건 왜? 아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집이야? 내 차가 박으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은 폐건물같이 생겼구만. 근데 여기가 자가도 아니고 전세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이 허름하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 집이 못 산다고? 오빠, 내가 전부 다 말했잖아. 우리 집 형편 안 좋다고. 사는 곳도 허름한 동네에 가장 허름한 집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내 사정, 우리 집 사정 전부 다 말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반응이야? 야, 난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무리 다 다르다고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거 아니야? 그것도 너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 계시고 멀쩡하셔서 일도 하신다며. 근데 이렇게 산다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살지 모르는 이런 집에서? 그것도 전세로? 야,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지금 너희 부모님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내가 다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20년 전 일 때문에 아직도 빚 갚고 계신다고. 내가 우리 집 형편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내가 오빠 속인 것처럼 말해? 내가 오빠랑 사귀고서 한 번, 결혼 프로포즈 받고 나서 한 번, 총 2번을 얘기했어. 그것도 더한 것 없이 뺀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야이씨, 난 아무리 못 살아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내 기준에 이런 데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 포기하고 안 사는 사람들인 거야.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해도 이것보다 더 나은 집에서 살겠구만.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우리 부모님께서 또 내가 인생 포기라도 했다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다 말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 머릿속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뭘 어떡하라고? 야 승희야, 너 솔직히 말해봐. 나랑 결혼해서 혹시 신분 상승 뭐 그런 생각한 적 있냐? 꼭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나랑 결혼하면 너희 부모님이 내 덕 볼 거라는 생각했어? 아니, 내가 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말해봐. 뭐? 미친놈. 이 결혼 내가 하자고 그랬니? 네가 하자고 그랬잖아. 우리 집 형편 내가 뻔히 다 아니까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 게 누군데? 됐어, 꺼져. 나도 너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내가 다른 건 다 안 봐도 사람 인성을 보는데 그동안 내 눈깔이 삐었나 보다. 나도 너 같은 새끼랑 결혼할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꺼져! 야 승희야, 잠깐만. 그러니까 넌 그런 마음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만 약속해줘. 너희 부모님 나한테 우리 집에 부탁 같은 거 안 한다고. 내가 너는 믿는데 너희 부모님을 못 믿어서 그래. 너희 부모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너도 모르는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너희 부모님 아예 모른 체 하겠다는 건 아니야. 사위로서 용돈도 드릴 거고 노릇도 할 건데 혹시 우리 집 사돈을 내세워서 나랑 우리 부모님께 난감하니 만들까 봐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한 게 아니고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종종 벌어진다니까?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 미친 개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고! 네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야. 비록 형편은 어렵게 사시지만 내가 살면서 우리 부모님보다 욕심 없고 바르게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었고. 근데 감히 그딴 소리를 해? 난 네가 돈으로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놈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지금까지 네가 보여준 위선에 속아서 네가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고. 근데 오늘 알았네. 네가 어떤 놈인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너 같은 쓰레기 실체를 우리 부모님 앞에 보이기 전에 알게 돼서. 더 얘기할 거 없고 파혼해. 이 결혼도 없었던 얘기고
우리 만난 것도 없던 일이야. 우리 끝이라고, 끝! 뭐? 파혼? 하씨, 어이가 없네. 야, 지금 네가 나한테 파혼을 통보할 입장이야? 내가 이해해주고 결혼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이게 감히 어디서... 야, 파혼을 해도 내가 해. 이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결혼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누군데 파혼을 하니 헤어지니 헛소리를 짓거려. 야, 너나 나한테 매달릴 생각하지 마. 휴대폰에서 내 번호 지우고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고. 아이씨, 만나도 뭐 저런 거지 같은 걸 만났어. 야, 너 개천용이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래봤자 네 고향 개천이야. 네가 용이 돼서 하늘로 날아가려고 해도 네 꼬리 붙잡는 건 개천에 있는 네 가족들, 네 근본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네 근본에 맞는 개천 것들이랑 만나. 하늘은 꿈도 꾸지 말고. 개소리를 짓거리는 예비 남편에게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기준에서는 그 인간이 인간 쓰레기고 말종이고 벌레였거든요. 뭐라고 내뱉든 무시하고 헤어지면 끝이었어요. 다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집으로 찾아올 예비 사위를 기다리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데 뭐라도 둘러대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예비 남편과 말다툼하느라 오랫동안 밖에 나와 있어서 시간을 더 끌 수가 없었어요. 우선 오늘은 집 앞까지 찾아온 예비 남편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 급히 돌아갔다고 핑계를 들러대기로 했죠. 왜 혼자 와? 이사방 밖에 도착했다고 하지 않았어? 왔는데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게 됐어. 오빠는 웬만하면 집에 들어와서 있겠다고 했는데 전화한 걸 들어보니까 당장 회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돌려보냈어. 그래, 잘했어. 뭐 인사야 다른 날 해도 되지만 회사 일은 아니지. 우리한테 너무 마음 쓸 필요 없다고 네가 잘 설명해. 그럼 손 씻고 옷 편한 걸로 갈아입고 나와. 배고플 텐데 밥이나 얼른 먹자. 아니, 난 괜찮아. 지금은 입맛이 없어서 나중에 먹을게. 나중에? 뭐 그래. 근데 승희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얘기 들어보면 이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표정이 왜 그런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승희 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보, 승희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승희야,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지? 너 이서방이랑 다퉜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밥맛이. 부모님께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감정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톡 건드리자 툭하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결국 부모님께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하게 됐죠.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을 무시한 것보다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하셨고 화를 내셨습니다.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런 게 문제라면 네가 얘기 꺼냈을 때 헤어지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따로 얘기할 것이지 왜 내 딸한테 상처를 줘? 승희야, 그놈 언제 갔어? 지금 당장 오라고 해라. 내가 그놈 아주 작살을 내야 하겠으니까 오라고 해. 아빠 됐어요. 제가 그런 놈인 줄 모르고 만나다 당한 건데요. 지금도 그런 놈이랑 헤어져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제가 바보 같아서 우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놈을 가만둬서 되겠어? 나 내 딸 눈에 눈물 흘리는 놈 가만 못 둔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용서 못해. 네가 뭐 부르겠다면 내가 그놈 부르마. 그놈 번호가 뭐야? 이거 연락처를 어떻게 들어? 뭐야? 이 사진 뭐야? 여보, 왜 그래요? 뭔데 그렇게 놀라요? 이것 좀 봐. 이거 맞지? 여기 이 여자. 이 여자 필준이 그놈 부인 맞잖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이필준 그 사람? 어디 봐봐. 어머, 맞네, 맞아. 이 여자 이필준 그놈 부인인 김자혜 맞네. 우리가 이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잊어? 그럼 이 인간들 자식이 그놈이라는 거야? 두 분이 이 사람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도대체 어떻게 아시길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예비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아빠가 기종이 다른 휴대폰을 잘못 조작하다 사진첩에 들어갔고, 거기서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비 시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비 시모를 부모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아는 사이였고 지금까지 찾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날 부모님께 두 분과 예비 시부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 예비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예비 시댁에 도착하자 예비 남편이었던 놈을 비롯해 예비 시부모까지 모두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저번에 인사하러 왔을 때와 달리 적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죠. 너 뭐야? 넌 자존심도 없냐?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쫓아와? 아, 진짜. 내가 이럴 줄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네. 왜? 화가 좀 가라앉으니까 어제 했던 말이 후회됐어? 후회되고 미치겠어서 이제라도 빌려고 왔냐? 어떻게 잡은 봉인데 겨우 거지 같은 부모 때문에 놓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될 걸 알아서 어제 그렇게 말했던 거잖아. 근데 그땐 듣는 척도 안 하고 난리를 치더니 네 입장에서는 하루밖에 안 지나서 찾아왔으니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아니야. 끝났어. 어제 네가 네 입으로 잘만 뱉었잖아. 우리 끝이라고. 우리 파혼하기로. 근데 여길 왜 와? 파혼하기로 했는데. 여길 왜 오냐고? 썩 안 꺼져? 아유, 재영아. 뭘 그렇게까지 흥분하고 그래. 저런 애한테 화내면 우리가 치는 거라니까? 저기 승희야. 네가 어떤 이유로 왔는지 알겠는데 우리 재영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널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 솔직히 우리도 어제 재영이한테 듣고 많이 놀랐거든. 아, 네가 못 산다 노래를 부르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못 사는 줄은 우리도 상상을 못했으니까. 알고 나서는 우리도 네가 딴 맘이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 물론 네 속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널 받아들일 생각은 없지만 말이지. 지금 네가 네 부모랑 연을 끊는다고 해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니? 그 사람들이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 나중에 어떻게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왜 굳이 나서서 골치 아플 일을 또 위험을 자초하겠니? 안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테니 그만 가봐라. 야, 들었지? 이 집에 너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꺼져. 얼른 꺼지라고. 야, 나 너 보러 온 거 아닌데? 그러니까 넌 그만 나대. 나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 없어. 오히려 너랑 함께한 기억들 죄다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나 니네 엄마 아빠 보러 왔어. 뭐? 야, 네가 우리 부모님이랑 뭐 할 말이 있다고. 됐어, 재영아. 제가 볼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잖니. 그래, 우리한테 볼 일이라는 게 뭐니? 죗값 받기 전에 사과할 생각은 있나 싶어서 그거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동안 반성을 했거나 지금이라도 사과할 생각이 있어요? 뭐? 사과? 얘 왜 이러니? 뭐 잘못 먹은 거야? 왜 멀쩡히 있는 우리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해? 왜? 우리가 재영이 조정해서 결혼 못하게 한 것 같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네 착각이야. 우린 재영이가 다 쓰러져 간다는 너희 집 보고 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결혼 말고요. 그 전의 일이요. 한참 전에 두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요. 결혼 못한다고 하니까 얘가 미쳤나?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예, 장난 그만하고 얼른 가. 피곤하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가라고. 피곤?
당신들 때문에 진짜 피곤한 사람들이 누군데? 이필준, 김자혜, 똑똑히 들어. 박, 호자, 준자, 이 진짜 숙자, 두 분의 딸, 나 박승희.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두 사람에게 두 사람 이름과 저희 부모님 성함을 외치니 그제야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벌벌 떨기 시작했죠. 이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어떻게, 뭐 이제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승인 네가 박호준 그 사람 딸이라고? 여보, 박호준이래. 당신 친구 박호준. 알아, 나도 들었으니까 그만 좀 말해. 그리고 제가 호준이 딸이라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어?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가 겁먹을 거 하나 없다고. 그래, 네가 호준이 딸이라는 건 좀 놀랍구나. 근데 우리가 호준이한테 사과할 일이 뭐가 있냐? 네가 네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사과할 게 없구나.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두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짜 뻔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누가 못 사니 자기들이 잘 사니 이런 말 못하죠.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거 키우는 걸 봐도 알겠고, 그리고 뭘 듣고 다 끝난 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죗값 받아야 한다고요. 뭐? 죗값? 아버지, 어머니, 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친구 딸인 건 알겠는데 죗값? 그건 뭔 헛소리래요? 야, 헛소리 아니거든? 네 부모 범죄자야. 죄인이라고. 그리고 너 우리 집 못 산다고 아주 별 지랄을 다 떨었지? 근데 그거 아니? 우리 집 네 부모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 살고 있진 않았을 거라는 거. 그 일이 없었으면 너도 잘난 척하면서 살진 못했을걸? 어쩌면 네가 지금 우리 집 같은 형편에서 자랐을 거야.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 그거 명예훼손이야. 감히 우리 부모님을 범죄자로 만들어? 범죄자 맞아. 네 부모 사기꾼이거든. 우리 부모님이 네 부모한테 사기당한 피해자고. 그리고 아무래도 네 부모는 다 끝났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근데 안 끝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벌받고 깜빵 가면 범죄자 맞지. 그럴 리가. 우리 부모님께서는 절대. 재영아, 아빠 엄마가 나중에 다 설명하마. 근데 지금은 저희부터 쫓아내야 할 것 같아. 알겠지? 승희야, 네가 네 부모한테 뭐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부모와 우리 사이의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더욱이 만약 그게 문제가 되더라도 18년 전 일이야. 문제를 삼으려고 억지를 부려도 삼을 수가 없다고. 그게 18년 전 일이든 100년 전 일이든 뭐가 문제인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해외 나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 정지인 거 몰라요? 알아보니까 사기죄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을 기점으로 그전 사건은 7년, 이후는 10년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7년이긴 한데 사기치고 조사받다 바로 해외로 도망을 갔고 돌아온 지 2년밖에 안 됐으니 아직 5년이나 더 남은 거죠. 몰랐어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뭐? 그게 정말이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당연히 당신들이 알고 있어야 할걸. 어쩐지 그래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던 거구나. 난 또 뭐가 더 있는 줄 알았네. 그럼 1타 2피가 되겠다. 나는 당신들이 뭐 믿는 구석이 있는 줄 알고 당신네 아들 가지고 협박하려고 했거든요. 좋은 이미지, 착한 이미지 내세우는 당신네 아들 회사, 그 회사 초기 자본이 다른 사람들 사기쳐서 목숨값으로 나온 돈이라는 걸 알면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부모 자식이 함께 무너지는 걸 보게 생겼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인간들 저희 부모님의 사업을 한순간에 망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힘들게 살도록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10명이 넘을 정도로 피해자가 많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했죠. 거기다 피해자들 모두 다 저희 부모님처럼 그 인간들과 가까운 사이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께서 이필준 그 사람과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관계였고요. 그 인간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으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놓고는 해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곤 소식이 끊겼는데 아무래도 그 사기친 돈으로 해외에서 더 큰 돈을 벌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세월이 20년 가까이 흐르니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기 조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망간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유효한 상태로 정지돼 있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제 정체를 알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던 거고요. 하지만 제가 현실을 알려준 이상 더는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곧장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기 시작했죠. 예, 승희야. 조금 전 일은 우리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네 아버지 호준이랑 나 사이에 일도 잘못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네 아버지 어머니께 가서 빌게. 빌고 그때 피해봤던 금액 전부 보상해주마. 아니 이자까지 계산해서 줄 테니 제발 알리지 마라. 경찰은 안 돼.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신들 찾았다고 다른 피해자분들과 연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같이 못 오신 거고. 그리고 제가 말했죠. 저는 사과받으려고 왔다고. 당신들이 부채의식과 죄책감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과받으려 온 건데 보아하니 아닌 것 같네요. 거기다 그 자식과 그 부모라고 자식이나 부모나 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같고.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성공이라면 열받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노력도 아니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 뒤통수 쳐서 사기쳐서 이룬 성공으로 이렇게 나오다니. 그런 성공하고서 누군 못 사니 잘 사니 평가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죽일 놈이야. 네가 사과하라는 대로 사과하겠고 너희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빌게.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 가족이 피해받은 거 전부 보상할 테니까 제발 지금 네 아버지께 연락해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거 그만하게 도와주렴. 어? 진심이지도 않은 사과를 왜 받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돈 하셨으면 저렇게 갚지도 않아도 될 빚 갚으며 사시겠어요? 지금부터 죗값 받을 준비나 하세요. 또 하나, 우리나라 사기죄 처벌이 약하다는 건 저도 저희 부모님도 다른 피해자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신 아들 무너지는 것도 추가해서 보여줄 거니까 기대해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식 망가지는 꼴도 보라고요. 안 돼, 승희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재영이는 죄가 없어. 제발 우리에서 끝내라. 우리가 평생 감옥에서 살게. 우리가 쌓은 부 피해자들에게 전부 다 나눠줄게.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만큼은 건들지 말아주렴. 싫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안 하신다고 해도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야, 너 우리 부모님이랑 나 무시했지? 어디 그 대가 한번 제대로 당해봐. 내가 아주 이악 물고 늘어져서 네가 무슨 돈으로 공부하고 무슨 돈으로 생활하고 그 더러운 돈으로 회사 세운 것까지 다 까발릴 거니까. 어떻게 끝까지 착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로 있을 수 있나 보자. 그러니까 승희야, 내가 어제 너희 집 가서 한 말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너희 부모님께 한 행동은 변명하지 마, 이 등신아. 사기꾼이 네 부모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주제. 야, 너 나보고 꺼지라고 그랬지? 그래, 그럼 나 꺼져줄게. 어디 지금부터 머리 잘 굴려서 이 위기 어떻게 벗어날지 생각해봐. 저는 저에게 예비 남편일 수도 예비 시부모일 수도 있었던 사람들에게 조롱하듯이 또 협박하듯이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 자리를 갔던 이유가 그 사기꾼 가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 조롱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니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그 집에서 일어난 일과 부모님께 사기친 그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걸 알려줬죠. 이후 그 인간들은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됐어요. 그들은 18년 전 도망갔던 모습과는 달리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영향이 가지 않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의 속셈을 저와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죠. 더군다나 두 사람이 사기를 치고 사라진 뒤 그 충격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까지 한 피해자들까지 있어 남은 피해자들은 절대 그 가족들을 봐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좌제를 묻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사기친 돈으로 호의호식한 자식을 둘 순 없었죠. 또 제가 겪은 일로 인해 그 자식놈도 부모만큼이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피해자들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사기치고 절대 잘 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부부 둘은 징역살이를 하게 됐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해야 했어요. 또 한때는 예비 남편이었던 두 사람의 아들 역시 시위와 소문으로 인해 잘 되고 있던 사업을 접어야 했고 한국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해외로 돌아갔지만 그 나라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그 인간의 부모가 한 짓이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적당한 처벌이 아닐 수도 있겠고 그들 역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죗값을 치르게 한 것만으로도 저희는 만족하고 있어요. 만약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그 인간들은 끝까지 죗값을 받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 역시 개인적인 복수를 못했겠고요. 사연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제 바람이 있다면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 더 엄한 법의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자식으로서 평생을 저희 부모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보아왔고 저 역시 어려운 삶을 살았으며 이 일에 관련된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게 됐거든요. 개인을, 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교화되길 바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저와 저희 부모님,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끊어내고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고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